낡고 빛 좁은 아파트의 공기는 저녁의 눅눅함과 끓는 라면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싱크대 위에서는 물방울이 느리게 떨어지는 소리가 단조로운 배경음악처럼 울렸다. 윤세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얇은 젓가락으로 라면을 젓고 있었다. 그녀의 차림은 그저 평범한 회색 맨투맨 티셔츠와 낡은 트레이닝 바지였지만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는 우아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값비싼 레스토랑의 셰프가 정교한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녀는 익숙하게 라면 봉지를 뜯고 물의 양을 맞추고 불의 강도를 조절했다. 이 모든 행동은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정직과 성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값싼 인조가죽 소파 위에는 이지훈이 몸을 던져 누워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그의 귀에서는 무선 이어폰이 삐져나와 있었다. 소파 옆의 작은 탁자 위에는 그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와 빈 에너지 음료 캔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라면 냄새를 맡고도 시큰둥한 표정으로 오늘도 라면이야 라고 묻는 대신 화면 속 게임 캐릭터에게 분노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세연의 소박한 복장과는 대조적으로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후드티와 고가의 청바지였다. 그가 세연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쇼핑한 옷이었다. 세연은 조용히 라면을 끓이면서 그의 행동을 관찰했다. 이것이 그녀가 시작한 실험의 일부였다. 윤세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의 젊은 총수.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진정한 관계를 갈망했다. 그녀의 지위와 재산은 사람들의 눈을 가렸고 모두가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이 게임을 시작했다. 평범한 윤세연으로 돌아가 자신의 내면을 사랑해줄 한 사람을 찾는 것, 그리고 이지훈을 만났다. 처음에는 그도 그녀의 소박한 삶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진정한 색깔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연은 라면에 마지막으로 팔을 넣고 불을 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에서 라면을 그릇에 담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지우는 그녀의 가난을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제공하는 편안함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가 해주는 집안일, 그녀의 성실함, 그리고 그녀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모아둔 돈.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실패를 그녀의 초라함 뒤에 숨겼다. 그녀가 보기에 그는 마치 가난한 강아지를 데려다 놓고 자신이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과 같았다. 라면이 담긴 그릇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 지우는 마지못해 이어폰을 뺐다. 라면 냄새 진짜 지겹지 않아? 맨날 이거나 먹고.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세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는데 너는 입맛이 진짜 소박해서 좋겠다. 나는 이런 거 먹으면 속 버려. 지우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는 신용만 할 뿐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아, 진짜 망할 놈의 보스 라고 소리쳤다. 세연은 조용히 자신의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최근 지훈이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돈은 너의 돈이고 너의 돈은 너의 돈이다 라는 그의 단순한 논리는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세연아, 너 이직 생각 없어? 지훈이 느닷없이 물었다. 세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아니? 네가 다니는 회사는 솔직히 미래가 없잖아. 월급도 적고 내가 아는 형 중에 투자 전문가가 있는데 그 형이 너 같은 애들한테는 투자 안 한대. 꿈도 비전도 없다고. 너도 이 나이에 고작 월급쟁이로는 답이 없지 않냐. 그의 말에는 그녀의 노력과 성실함을 비웃는 듯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직업을 미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큰 꿈을 위해 그녀가 희생해야 한다고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었다.
세연은 그의 눈에서 진정한 걱정이나 사랑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더 많은 돈을 벌어 자신에게 바치길 바라는 욕망뿐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도 이제 좀 크게 생각해야지. 나처럼. 나는 지금 잠시 투자를 기다리는 것뿐이야. 곧 내 사업이 대박 나면 너는 이런 라면 같은 거 밤도 안 먹어도 돼. 내가 매일 최고급 레스토랑 데려갈 테니까. 그의 허세는 공허했다. 세연은 알고 있었다. 그가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친구들과 모여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면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향했다. 지우는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솔직히 말해서 너는 좀 많이 부족해. 내 친구 여자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값싼 장난감인 것처럼 세연은 묵묵히 그릇을 씻으면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그녀의 눈은 감정이 없는 호수처럼 깊고 조용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다. 이 남자는 사랑을 테스트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인내심과 인간성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다. 지우는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가난한 여자를 조종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그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대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세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그에게 다가갔다. 지우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분했다. 지우는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왜 우리? 얘기 좀 해. 그는 그때서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귀찮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삐딱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얘기 피곤해 죽겠는데? 너도 얼른 가서 자라.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하잖아. 그의 말은 배려가 아닌 그녀의 초라한 일상을 상기시키려는 의도였다. 세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잠시 응시했다. 마치 수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감정 없는 시선이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이 완벽하게 짜여지고 있었다. 그 계획은 이지훈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것이었다. 이 밤의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이지훈은 세연이 밤새도록 만들어둔 아침 식탁을 힐끗 보더니 코를 찡그렸다. 따뜻한 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콩나물국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초라한 음식일 뿐이었다. 그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거실로 향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세연아, 나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세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내 친구들은 다 자기 사업하거나 부모님이 잘 나가서 돈 걱정 없이 살거든. 그래서 내가 솔직히 너랑 있을 때 좀 불편해. 네가 너무 가난해 보이잖아. 그의 말은 거침없었다. 어제보다 더 노골적인 비난이었다. 세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머릿속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다. 가난해 보인다. 불편하다. 마치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처럼 지우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이번에 강남에 새로 오픈한 고급 라운지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갈래?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 여자친구니까 데려가긴 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선심을 쓰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세연을 자신의 액세서리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린다고 생각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애물단지처럼. 세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만남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하지만 이 만남은 지훈의 진정한 본성을 더 확실하게 드러낼 기회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가자.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뭐 진짜 간다고 너 그 옷 입고 지훈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안 돼. 오늘은 내가 그냥 갈게. 너는 집에서 쉬어. 괜히 갔다가 내 얼굴에 먹칠할라. 그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 속에는 너는 나에게 부끄러운 존재라는 명백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사랑이나 존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끝까지 자신의 가면을 벗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결국 세연은 지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준 낡은 원피스를 입고 그와 함께 나섰다. 그가 모는 중고차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강남의 화려한 거리로 향했다. 거리에는 번쩍이는 스포츠카들이 즐비했고 고층 빌딩의 유리벽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세연의 눈은 이 모든 풍경을 무감각하게 스캔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지훈의 친구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친구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세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띄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지훈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야, 내 여자친구는 뭐냐? 너보다 더 낡아 보인다. 지훈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야, 말 조심해. 그래도 나한테는 강아지처럼 순종적이라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거든. 세연은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강아지처럼 순종적. 그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녀가 그에게 보였던 모든 인내심과 헌신은 그에게는 그저 보잘것없는 강아지의 복종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자리에 앉자.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한 명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빌딩을 자랑했고 다른 한 명은 새로 산 스포츠카의 성능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지훈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자신의 위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 허풍을 떨었다. 그는 세연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래서 지훈아, 내 여자친구는 무슨 일 하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세연에게 관심을 보였다. 지훈이 세연보다 먼저 대답했다. 아, 그냥 사무직이야. 조그만 회사에서 서류 정리 같은 거 하는. 그의 말투에는 그녀의 직업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와, 요즘도 그런 일이 있냐? 우리 회사 알바생들도 너보단 많이 벌겠다. 지훈아, 너는 왜 이렇게 눈이 낮아졌냐? 예전에는 잘 나가는 여자들만 만나더니 친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세연은 그들의 모든 말과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의 깊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때 세연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우려 했지만 지훈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어딜 가려고 여기서는 조용히 있어. 나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그의 눈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세연은 묵묵히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녀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총수님, 긴급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세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훈은 그녀의 행동에 분노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앞에서 핸드폰을 만져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는 그녀를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처럼 다루려 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존중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세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희망도 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연민마저도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아파트에 돌아온 후에도 지훈의 비난은 계속되었다. 그는 그녀의 소박한 삶의 방식과 미래 없는 직업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다. 네가 좀 더 잘났으면 내가 이런 대접 안 받았을 거 아냐. 다 너 때문이야. 그는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했다. 세연은 그가 내뱉는 독설을 묵묵히 들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 뒤에는 수백만 명의 직원들을 이끄는 거대한 기업의 총수, 윤세연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비난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속삭였다.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거야. 김준호는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기업은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다. 수년 동안 그는 윤세연 총수의 베일 뒤에 가려진 모습을 파헤치려 했지만 그녀의 철저한 보안과 신비주의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고 언론에 공개된 사진 한 장조차 없었다. 준호는 그녀의 존재를 유령 총수라고 비웃곤 했다. 이거 정말 확실해. 준호가 탁자 위에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다. 그의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정보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의 이지훈이라는 사원이 윤 총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그가 그녀의 남자친구입니다. 준호의 입가에 조소가 떠올랐다. 풋! 남자친구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의 총수가 고작 사원 나부랭이와 사귀고 있다고 말도 안 돼. 정보가 잘못된 거겠지. 아닙니다. 회장님, 정보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원이 만나는 사람은 총수님이 아니라 총수님과 이름만 같은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라고 합니다. 준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름만 같은, 비록 총수는 아니지만 그 사원은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는 그녀의 초라한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분명히 그녀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지훈은 완벽한 미끼가 될 수 있었다. 며칠 후 이지훈은 준호의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투자를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지훈은 마치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처럼 우쭐해져 즉시 약속을 잡았다.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에서 준호와 만난 지훈은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 허풍을 떨었다. 준호는 그의 허풍을 묵묵히 들으며 이따금씩 세연에 대해 넌지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분은 어떤 분이세요?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에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지훈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냥 사무실에서 복사나 하고 서류 정리나 하는 애예요. 저한테는 그냥 돈 없는 강아지 같은 존재죠. 그는 준호의 진정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허세에 취해 세연이 자신에게 얼마나 만만한 존재인지 증명하려 들었다. 그는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아는 체하며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무심코 흘렸다. 준호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고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날 밤, 지훈은 의기양양하게 아파트에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준호가 건넨 명품 지갑이 들려 있었다. 그는 세연이 보란 듯이 지갑을 흔들며 말했다. 봐. 세연아, 이게 바로 사업이야. 나는 너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푼돈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크게 놀지. 세연은 그저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차가웠다. 그녀는 이미 이지훈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외부의 세력과 접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보안팀은 이미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행동과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함정에 빠지려 하는지, 그리고 그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한 유명 호텔의 연회장으로 세연을 초대했다. 준호의 회사가 주최하는 자선 파티였다. 지우는 자신이 이제 상류층 사회에 진입했다고 믿고 세연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 했다. 그는 세연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그녀를 마치 훈련시키는 강아지처럼 대했다. 가서 아무 말 하지 마. 얌전히 내 옆에 서 있어. 내가 뭐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내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알았지? 세연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지우는 의기양양하게 세연을 준호의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야. 보시다시피. 좀 초라하죠? 그래도 순종적이라서 내가 데리고 다녀요. 그의 말에 친구들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한 친구가 세연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치 주인을 따라다니는 강아지 같네. 얌전히 있구나. 세연의 심장이 차갑게 굳는 것을 느꼈다. 강아지, 주인, 순종. 그는 그녀를 인간이 아닌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존중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연극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연민이나 분노가 아닌 차갑고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지훈과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마치 먹잇감을 스캔하는 포식자처럼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점을 분석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들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나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게. 세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우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래, 빨리 와. 그리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세연은 미소도 짓지 않고 그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다다르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총수의 목소리처럼.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첫째, 이지훈과 김준호의 모든 거래를 즉시 추적하고 기록하십시오. 그들의 모든 통화와 메시지,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찾아내십시오. 둘째, 이 순간부터 나의 신분을 노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모든 언론사를 통해 나의 존재를 알리고 내일 아침까지 기자회견을 준비하십시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진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이곳에 나의 차를 보내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권위가 가득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거대한 힘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윤세연은 초라한 사무직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진정한 총수였다. 세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호텔 로비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연민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를 조롱하고 모욕한 이지훈의 모습과 그를 이용해 그녀를 노리려는 김준호의 흉계는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희망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분노와 철저한 복수심뿐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마지막 순간을 만끽하듯 천천히 걸어갔다. 호텔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운전석의 남자는 그녀를 보자마자 차문을 열었고 세연은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앉았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긴장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는 의식과도 같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사무직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했으며 그녀의 얼굴에서는 권위와 힘이 흘러나왔다. 차는 곧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철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곳이었다. 정문을 지나자마자 드넓은 정원이 펼쳐졌고 그 끝에 유리와 철골 구조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축물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그녀의 진정한 왕국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개인 비서인 박민준 실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움과 함께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총수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세연은 묵묵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다 들었겠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네. 전부 보고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언제든지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완벽한 계획이 그려져 있었다. 이지훈과 김준호, 두 남자는 서로 다른 이유로 그녀를 모욕했다. 이지훈은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고, 김준호는 그녀의 재산과 지위를 탐했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허점을 간파했다. 박 실장, 오늘 밤은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가장 유능한 팀원들을 모두 소집하세요. 보안 책임자, 법률 고문, 재무팀장, 모두 여기로 오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북극의 얼음장처럼. 네. 총수님, 곧 도착할 겁니다. 세연은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온갖 첨단 장비와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이지훈과 김준호의 모든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통화 내역, 금융거래 기록, 심지어 그들이 방문한 장소까지 모든 데이터가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 위의 모든 말을 미리 읽어내는 천재적인 전략가처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그녀의 팀원들이 모두 도착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세연의 앞에 섰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지 알고 있었다. 세연은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에게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박 실장, 이지훈에게 연락해서 내일 아침까지 이 아파트를 비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금융 계좌를 동결시키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품은 나의 돈으로 산 것이니. 모두 압수하세요.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총수님, 보안 책임자, 김준호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세요. 그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 수단을 감청하고 그의 모든 거래를 추적하세요. 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부패한 네트워크를 찾아내세요. 보안 책임자는 즉시 태블릿을 꺼내 지시사항을 기록했다. 법률 고문,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김준호를 고발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세요. 우리는 그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법률 고문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네. 총수님, 세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냉정하며 완벽한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그녀는 이지훈과 김준호가 그녀를 모욕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한편 낡은 아파트에 혼자 남은 이지훈은 여전히 파티에서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김준호의 명함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그의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당황했다. 곧이어 그의 통장에 들어있던 모든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즉시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이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지우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그냥 잠시 화가 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그에게 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지우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계좌 동결, 잔액 없음, 단 2개의 문장이 그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수억 원을 손에 넣을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화면을 껐다 켰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즉시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신호음뿐이었다. 그는 세연이 자신에게 무슨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소심한 복수라고.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은행에 전화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고객님의 계좌는 법적 절차에 따라 동결되었습니다. 라는 기계적인 목소리뿐이었다. 법적 절차, 그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세연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고. 지우는 급히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모두 바쁘다며 그의 전화를 피하거나 아예 받지 않았다. 그가 어제 자랑스럽게 말했던 투자 전문가 김준호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그의 비서실은 지훈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초조한 마음에 세연이 일하는 회사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초라한 직장 동료들에게 그녀의 행방을 물으려 했다. 그러나 회사 앞에서 그가 본 것은 그녀의 동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떠들며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세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들끓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는 결국 회사 건물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세연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갑자기 그녀의 주변에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세연은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그 차는 그가 어제 파티에서 봤던 고급차와 매우 흡사했다. 지우는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왜 저런 차를 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아 그 차를 뒤쫓았다. 하지만 세연의 차는 그의 택시보다 훨씬 빨랐고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저 그녀가 잠시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그의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 정지되었고 그의 친구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다. 그의 모든 사업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갑자기 무능력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삶은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지우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절망에 빠졌다. 집안의 모든 가구가 사라지고 텅 빈 공간에는 먼지만이 가득했다. 그의 가구, 그의 옷, 심지어 그의 개인 소지품까지 세연이 사준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는 텅 빈 집안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세연이 준 것이었고, 이제 그녀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이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제서야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돈 없는 강아지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강아지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한편 세연은 자신의 대저택 거실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절망하는 이지훈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물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행했던 모든 모욕과 조롱은 이제 그의 절망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끄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어 있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모든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여인으로 남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질 것이고 그녀의 진정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이제 이지훈과 김준호는 그녀의 진정한 힘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몰락이 얼마나 처참할지. 김준호는 자신만만했다. 그는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의 신임 총수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여성이며 아직 젊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만하게 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손에는 이지훈에게서 얻은 정보들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오늘 있을 회의에서 그는 엔터프라이즈 코리아를 압박하고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들어 회사를 자신의 손에 넣을 계획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윤세연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사무직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진회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김준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지만 그보다 더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힘에 압도당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그는 겨우 입을 열어 인사를 건넸다. 세연은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어제 파티에서 자신을 조롱했던 그 눈빛과 너무나도 달랐다. 회의가 시작되자 김준호는 준비했던 자료를 꺼내 들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의 보안 허점과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약점을 꼬집었다. 이 모든 정보는 이지훈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귀사의 보안 시스템은 허술하고 신규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세연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조차 없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김준호 회장님, 당신이 말하는 정보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준호는 당황했다.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보는 잘못되었고 그 출처는 더럽습니다. 그녀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이지훈이라는 사람에게서 얻은 정보는
우리가 당신을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어리석은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자신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때 회의실 문 밖 복도에서 한 인턴 직원이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다. 인턴은 이지훈과 친분이 있었고 파티에서 세연을 봤던 사람이었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저 여자는 지훈이 형의 여자친구가 아니었나? 그런데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김준호 회장님과 회의를 하고 있다니.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세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김준호 회장님, 당신이 나를 모욕한 대가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지훈에게 얻은 정보가 오히려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거리에 나앉은 이지훈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를 아는 인턴이었다. 형, 대박 나 방금 김준호 회장님 회의실 앞에서 형 여자친구 봤어. 지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야, 무슨 소리야? 내 여자친구는 지금 나랑 헤어졌어. 아니야, 형? 진짜야? 형 여자친구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김준호 회장님이랑 회의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진짜 총수처럼 옷 입고 있었어. 옆에는 경호원들까지 있었고 이름이 윤세연이라고 했던 것 같아.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윤세연. 그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세연은 그저 사무직 직원인데 총수라니 말도 안 돼.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인턴에게 더 자세한 것을 물으려 했지만 인턴은 이미 흥분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 윤세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의 베일에 쌓인 총수 윤세연. 그는 기사를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사에는 그녀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그녀가 이룬 업적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다. 그리고 사진, 그녀의 사진이 있었다. 며칠 전 파티에서 봤던 그 아름답고 위압적인 모습의 그녀가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윤세연은 가난하고 초라한 사무직 직원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욕과 조롱을 떠올렸다. 강아지처럼 순종적, 돈 없는, 초라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거대한 폭풍을 자신의 손으로 끌어들였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소름 끼치는 진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고 모욕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가엾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에는 수많은 기자와 기업가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의 신임 총수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검은색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베일에 쌓여있던 총수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윤세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영롱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여신처럼 아름답고 위엄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단상에 서자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의 총수 윤세연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며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몇몇 기자들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위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연회장의 구석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이지훈이었다. 그는 그녀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모욕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윤세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고함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이지훈은 세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너 나한테 장난친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너는 그저 나한테 버림받은 여자일 뿐이야. 그의 말은 공허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련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그녀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세연은 이지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와 모욕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여러분,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고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녀는 이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지훈 씨, 당신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당신의 버림받은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의 버려진 장난감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이지훈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모든 진실을 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세연은 이어 말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인으로 변장해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단상 뒤의 대형 스크린에 이지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 그리고 그가 세연을 모욕했던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되었다. 가난한 강아지, 돈 없는 애물단지, 주인을 따라다니는 강아지, 그의 모든 비난과 조롱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지훈은 스크린 속에 자신을 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세연은 그를 무시하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제 그녀의 목표는 이지훈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김준호를 향했다. 김준호 회장님, 당신은 이지훈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지훈에게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에는 김준호와 이지훈의 통화 내용, 그리고 김준호가 이지훈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한 증거가 나타났다. 김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세연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만함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당신들의 몰락을 알리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이지훈과 김준호를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이지우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고 김준호는 자신의 비서들에게 둘러싸여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세연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단상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온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세상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세상은 뒤집혔다. 윤세연 총수의 정체는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고 그녀의 사적인 이야기는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가 이지훈을 통해 김준호의 흉계를 폭로했다는 소식은 재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준호의 회사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졌다. 그의 사무실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그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다. 김준호는 분노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이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 그는 변호사들을 소집하고 언론을 매수하려 했으며 자신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동원해 윤세연을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헛수고였다. 세연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에 대비하여 완벽한 방패와 창을 준비해 두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녀의 법률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그녀의 보안팀에 의해 모두 무력화되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손안에 있는 작은 체스말에 불과했다. 세연은 자신의 대저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냉정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철저한 응징을 원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김준호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세요. 그리고 그의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 절차를 시작하세요. 그의 회사 지분을 모두 사들이고 그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파괴력이 담겨 있었다. 한편 이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고 친구들에게 조롱당했으며 경찰은 그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지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세연을 찾아갔다. 그녀의 대저택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를 바랐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거만한 남자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은 가엾은 개처럼 보였다. 얼마 후 세연이 차를 타고 대저택에서 나왔다. 이지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의 차 문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세연아, 제발. 세연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네가 진짜 윤세연인 줄 몰랐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는 그녀의 용서를 구하며 울부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다. 세연은 차 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무감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를 잠시 응시했다. 마치 자신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가처럼. 이지훈 씨, 당신은 내가 윤세연인 줄 몰랐다고 했죠. 그게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은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누구든 상관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돈을 사랑했고 나의 지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은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지금처럼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나의 힘을 두려워하고 나의 돈을 다시 얻고 싶을 뿐입니다.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증오조차도 사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손짓했다. 박 실장은 즉시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이지훈을 끌고 갔다. 이지훈은 절규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이미 차를 타고 떠나고 있었다. 그는 도로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모든 희망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직 공허함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김준호는 변호사들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좌절이 서려 있었다. 증인석에는 이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의 고생으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허풍을 떨거나 오만하게 굴지 못했다. 그는 그저 가련한 꼭두각시처럼 앉아 있었다. 원고인석에는 윤세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마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듯 평온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유능한 법률팀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 두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세연의 변호사는 김준호와 이지훈의 흉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김준호가 이지훈을 이용해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 했고 그 대가로 그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모든 증거는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의 모든 통화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은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었다. 김준호의 얼굴은 점차 굳어졌고 이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장은 이지훈에게 증언을 요청했다. 이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김준호의 제안에 넘어갔고 세연의 회사 기밀 정보를 넘겨주려 했다고 실토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의 증언은 김준호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김준호는 분노에 질려 소리쳤다. 저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저런 놈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다 저놈이 꾸며낸 일이야. 그러나 그의 분노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모든 증거는 그가 이지훈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재판은 세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재판장은 김준호에게 횡령, 배임, 기업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그의 얼굴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그의 회사도 적대적 인수 합병 절차에 따라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의 손에 들어갔다. 이지훈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사에게 세연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침묵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 세연은 재판이 끝난 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정의를 실현했고 그녀를 모욕했던 자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채 올라탄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시험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 충분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세상의 시선은 더 이상 윤세연 총수의 사생활에 머물지 않았다. 김준호의 몰락과 이지훈의 처벌은 뉴스에서 점차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졌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그녀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 충분했다. 세연은 자신의 대저택 서재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바빠졌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시험하거나 누군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사랑은 가면을 쓴 채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전과 똑같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지훈과 김준호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렀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비서실장 박민주는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가장 충실한 조수였고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총수님, 내일 이사회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박 실장, 아닙니다. 총수님, 제가 할 일입니다. 그는 그녀를 총수로 대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그에게서 진정한 우정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세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신분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모멸감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힘과 재산을 이용해 세상의 불평등과 불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더 큰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지만 결코 무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대저택의 발코니에 홀로 서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모든 것을 생각했다. 그녀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는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하고 확고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힘을 좋은 곳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고, 이제 그 왕국의 여왕으로 영원히 군림할 것이다.